안녕하세요. 조이스토리TV의 조이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특별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 떠나볼까요? 서기 약 400년 무렵입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이제 로마에서 그 고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화려한 전성기를 맞고 있었고, 또 로마에서 이제 막 기독교가 공인된 시기를 맞고 있었는데요. 당시 세계 학문의 중심지답게 가장 큰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었고, 또 하나의 지성의 중심이 있었죠. 바로 플라톤 아카데미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플라톤 아카데미의 한 강의실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강의실을 꽉 채운 남자들이 정면을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눈인데 어딘가에 홀린 것 같은데, 또 동시에 뭔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서는 뭔가 깊이 있고 진실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주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근데 섬세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아이콘 히파티아입니다. 역사 속, 기록 속의 세계 최초의 여성 수학자이자 철학자였죠.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름을 처음 접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가다가 한 번쯤은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라파엘로의 그림인 아테네 학당에서 말이죠. 이 아테네 학당은 사실은 그 플라톤 아카데미, 아테네의 그 플라톤 아카데미를 실제적으로 구현해 놓은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다만 그 그리스 로마 시대를 통틀어서 대표적인 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들을 한자리에 상상으로 모아놓은 그런 상상화인데요. 이 그림 속에서 히파티아를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그 맨 앞에서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피타고라스 옆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인이 바로 히파티아입니다. 이 그림 속의 유일한 여성이기도 하죠. 르네상스의 거장이었던 라파엘로가 당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인물이 지녔던 중요성에 따라서 그 위치를 배치를 했는데요. 사실 그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원래 히파티아가 거의 중앙쯤에 자리했다고 해요. 근데 이 그림을 주문했던 주교로부터 이런 말을 라파엘로가 들은 거죠. 아니, 신성한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 여자라니? 그리고 이기오도를, 당장 그녀를 이 그림에서 빼시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파엘로는 히파티아를 그림에서 완전히 지우진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약간 비껴난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속에 깊이 새겨져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눈과 가슴 속에 담길 수 있게 되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 그림에서조차 여자라는 이유로, 또 종교적인 이유로 얼토당토하게 사라질 뻔했던 히파티아는 사실은 그녀의 실제 삶 속에서도 그런 이유들로 처참한 사건을 겪어야 했는데요. 과연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살다 갔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시 시계추를 돌려서 그녀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약 370년경입니다. 이집트의 유서 깊은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맑은 아기 울음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었죠. 당시 유명한 수학 교수이자 철학자였던 테온의 집에 아주 예쁜 딸이 이제 막 태어난 겁니다.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아버지로부터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 금기시되었던 다방면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녀의 삶 속에서 그녀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어떤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의 디딤돌을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거죠. 아버지가 히파티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생각하는 권리를 비축하여라. 틀리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파티아는 아버지로부터 그 틀과 한계를 깨고 나오는 이런 학문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수양까지 함께 받았고, 또 신체 능력을 기르는 교육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승마, 노젓기, 수영, 등산 이런 신체적인 활동들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한 히파티아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저술 활동을 도우면서 미래가 유망한 천재로 인정을 받았어요. 또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아테네 유학을 거쳐서 그리스에서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세계를 돌다가 돌아온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히파티아는 플라톤 아카데미의 책임자 자리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세계 여행을 통해서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학문을 접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수학, 철학과 같은 그런 강의를 펼치게 되죠. 그리고 곧 그녀는 훌륭한 스승이자 지혜로운 조언자로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녀의 강의는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정말 어떤 그런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부터 우러난 강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학문적인 깊이와 영감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단 이 가까운 그 알렉산드리아나 그리스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부터 그녀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찾아서 왔다고 합니다. 히파티아의 강의가 그렇게 빛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가 정말 뛰어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기 때문인데요. 아마 그녀의 업적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수도 있겠어요. 정말 히파티아가 그 지극히 순수한 기쁨으로 수학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연구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로부터 얻어낸 성과가 디오판토스의 산술풀이에 대한 그런 연구 업적을 남겼고 또 아버지와 함께 유클리드 원론을 비롯한 다수의 개념들에 대한 해설서를 남겼습니다. 또 철학 분야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 사상 연구와 가르침에서 빛을 발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사학과 천문학에서까지 어떤 뛰어난 학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태양이나 별들의 위치 그리고 뭐 시각이나 경위도 등을 관측하는 기구인 이 아스트롤라베와 뭐 액체 비중계나 수중투시경과 같은 이런 과학적인 발명품들까지도 히파티아가 혼자서 혹은 그녀의 제자인 시네시우스와 함께 발명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다방면에서 갖추고 있는 정말 이런 놀라운 지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고 있는 그런 덕망 그리고 그 견고한 정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주 눈부신 아름다움이 그녀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외심을 이끌어냈다고 해요. 히파티아와 같은 시대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활동했던 기독교 역사학자 소크라테스 스콜라스티쿠스에 따르면 문학과 과학 분야에서 남긴 히파티아의 업적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고위 관리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대중 앞에서 그녀가 강의를 할 때면 가지고 그녀로부터 그 뿜어져 나오는 그 위엄과 그 침착함에 압도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더욱 히파티아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녀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히파티아가 살아있을 적에 기록되어 있는 그 팔라다스의 에피그램으로부터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릴 건데 아마 그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당신을 볼 때,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실 때,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별로 뒤덮인 처녀의 집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행위가 오직 하늘로만 향하기 때문입니다. 숭고한 히파티아여, 당신 말씀의 아름다움이여, 최고의 지혜의 순수한 별이여. 이 글이 처음 지어졌던 그 2000년의 전에 그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도 그 당시에 히파티아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는지 또 사람들은 그녀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절절하게 느껴져 옵니다. 이렇게 실제로도 그 히파티아의 실제 삶 속에서 그녀를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스승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연모를 하게 되어서 많은 철학자들과 왕자들에게서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을 때마다 히파티아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진리와 결혼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한마디인데요. 근데 이렇게 히파티아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또 한 인간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을 때 그 명성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키릴루스입니다. 바다 건너서부터도 거의 숭배에 가까운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히파티아를 키릴루스는 왜 배척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화살은 어떤 역사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될까요? 키릴루스와 히파티아가 처해 있던 그 역사적인 상황으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스토리TV의 조이였습니다. 또 만나요.